결국 우리나라는 자산 가격 폭락하면 우리나라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가계부채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 발간한 책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가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여러 구독자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이 책은 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에게 일종의 정리 요약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아는 내용이네, 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올 가을 늦게 아마 제 생각에는 4분기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때 2011년 발간했던 돈 좀 굴려봅시다의 개정판 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공부의 의욕을 느낄 만한 심화학습판 책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책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의 주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또 많은 돈을 시장에 뿌리면서 인플레 리스크도 인플레 리스크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크게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주요 통화 공급 지표 M1이나 M2, M3 같은 지표들이 죄다 최근에 급등한 걸 발견할 수 있죠. 경제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이 돈은 대부분 대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내에 많은 부채의 증가를 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발간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안에 아주 중요한 가계부채에 대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담은 그림들이 존재해서 이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그림은 가처분 소득, 즉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우리 받아들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에서 여러 가지 비용, 세금이라든가 연금 같은 걸 빼고 난 남은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흐름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파란 선으로 표시되는 부분인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160% 선, 그러니까 1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의 1.6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큰일이네, 걱정스럽네 생각됩니다만 또 다른 선, 회색선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색선은 각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인데 이건 45%까지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결국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열심히 가계가 대출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투자의 성과도 좋았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주식자산, 예금, 보험 이런 자산의 가치도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늘어났지만 가계의 현금 흐름 또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의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이런 상황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는 늘고 자산 대비 부채는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더 재밌는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다중채무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요. 더 나가서 신용점수도 낮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이제 취약차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나빠질 때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상 그룹군인데 이분들이 빌린 돈 그리고 이분들의 전체 대출하신 분들 중에 비중도 줄었습니다. 이런 건 보도 안 되죠. 원래 우리나라는 선정적인 이야기는 되게 많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늘었다라는 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지만 취약차주, 다시 말해서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하신 분들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월에는 전체 차주, 대출자들 중에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0.1%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더 나가서 금액도 85조 7천억 원에서 85조 5천억 원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줄고 돈도 줄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채를 좀 상환하기 위해서 자산을 이렇게 판 분도 계셨을 거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최근 경기가 좀 나아진 것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줬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연체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권의 가계 연체율은 사상 최저고요. 그리고 비은행권, 이금융권이라고 불리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곳의 가계 연체율, 그러니까 연체율이라는 게 원리금 대비해서 이자나 이런 거 원금을 못 갚는 분들인데 대출을 잘 갚아 나가고 있고 이자도 잘 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얼마냐면
0.18%. 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1.48%를 기록해서 이건 좀 높다 싶은데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무려 0.45%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가계부채 걱정할 거 없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가 어딘가를 좀 살펴봤더니 소득 기준 1분위와 2분위가 늘어났더라라는 거죠. 즉 소득 하위 40%의 가계가 대출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이 생계용 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게 그림에 나오고 있죠. 화살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만 놓고 보면 대출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사람들의 씀씀이도 높아지면서 연체율도 줄어드는 등 모든 면이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입니다만 기존에는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최근에 여러 가지 풍부한 자금 여건 속에 대출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출받지 않았던 신규 차주, 새롭게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 사람들 상당수는 소득 하위 계층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자산 가격 폭락하면 우리나라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가계부채 문제가 아니라 생계형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즉 2002년 카드 위기 때 비슷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우려할 만한 상황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고용이 회복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금리가 급등하고 더 나아가 고용 불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로 대출받았던 분량, 그 금액만큼 연체로 연결될 위험 자체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나 최근 신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건전성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